네, 방금 인사드린 이윤숙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많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마음을 가볍게 하고 왔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만큼 아마 지역에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으시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오늘 강의 드릴 이 사업 시에는 앞단에 이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개발 얼만큼 할 거야 라고 정하는 게 이제 정비구역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 하려면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야 돼 하면서 모이는 게 조합을 만드는 거를 이제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할 거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한 거를 구청에다가 인가, 허가, 신가, 신고, 뭐 법에서는 뭐 다양하게 뭐 하지만 저희 그냥 집 지을 때 그냥 막 지면 되나요? 구청에다가 우리 집 이렇게 지을 겁니다 하고 허가 같은 거를 받으시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양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오늘 수업 드릴 때 앞단에 배우신 것 중에서 제 수업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용어가 법률 용어라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았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수업인 사업시행계획인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설명드리고,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거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궁금하신 사항들을 간략하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입니다.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얼만큼 할 거야, 우리 동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업을 할 거야 라고 범위를 정하시죠. 그게 바로 정비구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우리 얼마만큼 할 거야, 그 범위를 정하는 게 정비구역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파란 선 있으시죠? 요게 정비구역 선입니다. 요 파란 선만큼을 우리가 사업을 할 거고, 이 파란 선 안에 있는 전체 면적이 정비구역 면적입니다. 정비구역 면적 전체가. 그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아파트 지을 거고, 또는 뭐 공원도 만들 거고, 도로도 만들 거고 막 이런 거를 하잖아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건물 지을 땅을 한 번에 그냥 다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재개발 하시는 경우에 거기에 뭐 종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땅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구분하는 거, 그거를 획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예시가 요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노란색으로 여기 보면 1-1, 1-2 이렇게 되어 있으면 땅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지금 구획을 한 거죠. 구획. 그거를 획지라고 하고, 그 노란색에 각각의 번호 이렇게 붙여 있는 요게 획지 면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라고 또 나옵니다.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그러면 여기 이만큼의 우리 여기다가 아파트 지을 거야. 아파트를 지을 땅의 면적, 요거를 대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그러고, 그거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소위 저희가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여기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 건폐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 계획은 저희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관심이 제일 높으신 게 뭐죠? 우리 사업할 때 우리 이거 막 많이 줘.
이렇게 하시잖아요. 용적률. 제일 관심사가 용적률. 그 다음에 아파트 우리 어떻게 높이 짓게 해줘. 이런 거 하시잖아요. 높이.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지을 때 뭐 건물을 많이 여러 동을 지을 거야, 아니면 몇 동 덜 지을 거야. 이런 거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용적률 더 받을 때 그냥 주나요? 용적률을? 뭘 내놔야지 주잖아요. 그게 바로 기부채납. 기부채납을 뭘로 할 거야? 도로도 내고 공원도 내고 임대아파트도 주고 경우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는 건물도 지어서 주시고 막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정비계획입니다. 예. 여기서 아까 기부채납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부채납을 하실 때 그냥 딱 떠오르시는 게 도로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공원 이런 건데요. 도로가 실은 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도로는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은 그 도로를 타보면 이렇게 많은 관들이 매립돼 있어요. 예, 이 관들이 바로 상수, 하수,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것들의 관을 여기다가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주변에 도로를 새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로 들어오는 각종 이런 도로, 통신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새로 공사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에서는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쭉 내려놓고 있어요.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예전에 그런 동네도 있고 아닌 동네도 있지만 옛날에 나 살았을 때는 개천이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개천 위를 이렇게 쫙 메꿔가지고 도로를 만듭니다. 그럼 원래는 그 아래는 이런 구멍라고 부르는데 또랑이 있었습니다. 또랑. 예. 그런 것들도 기반시설. 공원,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여기 위에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 정비 기반 시설이 불량하면 재개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중요한 요인으로 요거를 써놨는데 우리 동네가 도대체 재개발하는 동네야 재건축하는 거 이걸 막 혼동하세요. 그러면 그냥 확 눈에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게 우리 동네가 도로가 막 꾸불꾸불해. 그리고 도로가 막 넓었다 좁았다 막 이래. 이러고 막 비탈도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동네를 가는데 도로가 막 안 좋아요. 그러면 그냥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도로가 반듯반듯한 동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법에서 아예 없어졌는데 재건축하면 다 아파트 재건축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가 도로가 좀 좁기는 해도 반듯반듯한 동네들이 있으세요. 지금 사시는 동네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 동네는 원래 법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안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재개발하는 동네하고 재건축하는 동네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재개발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거는 지금 지정을 안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데가 있긴 합니다. 예전에 지정을 받아서. 네, 지금은 재건축은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 빌라 이런 거 막 뭉쳐있는 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로도 멀쩡. 아파트까지 생각하시면 도로도 있고 내 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시는 애들 놀이터도 있지 경로당도 있을 거 다 있잖아요. 예. 근데 뭐가 나빠요? 우리 아파트가 낡았어. 그래서 우리 아파트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만드는 거. 그게 재건축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는 괜찮아. 예.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하시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뭘로 보시면 된다? 도로가 들쑥날쑥하면 재개발하는 데고 반듯반듯하면 원래 재건축을 하는 건데 재건축은 현재는 아파트 재건축이 대다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인데 이거 지워야 되는데 여기 못 지웠어요. 제가 비밀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기 요렇게 이제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요렇게 파랗게 구역을 정해주고 여기 초록색 공원을 이렇게 설치하기로 했고 여기 이런 데 있죠? 요게 여기서 도로를 이렇게 내주기로 했고 여기에 건물들을 이렇게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시문에는 용적률이 얼마고 건폐율이 얼마고 어떤 건물을 지을 거고 층수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담겨서 시에서 결정을 하면 이렇게 고시라는 거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아마 수업 들으셨을 때 조합 설립하기 전에 수업을 이런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요거를 한번 복습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용적률 얼마다. 그럼 용적률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 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에 지하층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지상으로 건물을 몇 층 지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를 뭐 한 15개 동을 한 20층으로 짓다. 그러면 15개 동에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면적이 있잖아요. 바닥. 건물이 있으면 여기도 건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바닥 면적. 요 바닥 면적을 합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0평짜리 땅이다. 그러면 거기에 한 층당 50평짜리를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한 층, 두 층, 세 층 50평짜리가 3개니까 150평이 지어지는 거죠. 100평의 땅에 150평을 건물을 위에다 짓는 겁니다. 그거를 비율을 계산할 때 그러면 땅 100평에 150평짜리 건물을 지었으면 1.5배를 지은 거예요. 그게 용적률입니다. 내 땅에 건물을 위로, 지상으로 면적을 몇 배를 지을 거냐. 요거를 용적률이라고 부릅니다. 네, 용적률. 지하층은 빼줘요.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용적률 많이 해줘. 그래서 한 300%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땅에 3배를 짓게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면적은 요 한 바닥 있죠? 요거를 다 합친 거. 땅 위에 지어지는 걸 다 합친 거를 연면적이라 하고 용적률은 저거를 합친 면적을 땅의 몇 배인가를 계산하는 게 용적률이다. 그리고 건축 면적과 건폐율인데요. 요거는 이 그림 보셔도 헷갈리세요. 자, 이 물병이 있어요. 이 물병이 있는데 요게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 잠깐 놓겠습니다. 이게 땅입니다. 이게 땅이면 요게 건물이 이제 한 동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 거죠. 그럼 위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여요? 이 넓은 거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뚜껑한 요거 보이시잖아요? 요 면이 요거 비율. 이만한 땅에 내가 이렇게 딱 건물을 졌는데 얘가 전체 중에 얼만큼 차지하고 있어? 이게 건폐율. 네. 그래서 요거 바닥에 요 동그라미 요 면적만큼이 건축 면적이고요. 그거를 땅에 이게 몇 %쯤 될까지 해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봤어요. 요게 한 15개가 돼요. 요 땅에 이걸 15개 빽빽하게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만큼 다 빽빽하게 이렇게 붙어서 졌다. 그럼 이게 15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아파트 요즘 어떻게 지어요? 널찍널찍하게 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뜸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좀 적겠죠? 그러면 되게 쾌적한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폐율을 낮게 하세요. 법에서는 이 바닥에
0.6배죠. 60%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만약에 정해놨다. 근데 그러면 너무 빡빡해. 우리 아파트 단지가 너무 쾌적하지가 않아. 막 건물이 막 옆에 막 붙어 있으니까 좀 안 좋아. 그러니까 널찍널찍하게 짓자. 그러면 건폐율이 점점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좀 좋은 고급 아파트에 막 지상에는 막 공원도 좀 많이 이렇게 우리 산책할 수 있게 조경도 널찍널찍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주차장은 대부분 다 지하로 넣으시고 위에는 건물을 뜨문뜨문 지으시면서 거길 다 아파트 단지 내 조경으로 다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건폐율을 최대한 낮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건폐율이 낮다는 건 바닥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용적률, 건물을 많이, 용적률을 많이 짓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키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 건폐율은 그런 관계가 있다. 나의 높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낮게 요거를 이렇게 눕혀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땅에 이만큼 많이 차지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개 짓는. 그리고 키가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짓는 거하고 이렇게 짓는 거. 요거를 선호하시는 거죠. 요즘에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시입니다. 예, 이만큼의 땅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위에서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건폐율 60%짜리를 지어요. 그러면 이 면적, 이만큼 땅 면적에서 60%면 이만큼 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용적률을 300%다. 그러면 땅의 몇 배다? 3배. 예. 이게 3배의 면적이에요. 여기 1층, 2층까지는 이렇게 통으로 좀 이렇게 꽉 채워서 짓고요. 60%만큼 짓고 위에는 좀 슬림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면적을 합치면 이 땅 면적의 300%짜리가 5층짜리 건물로 들어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앞에 그렇게 설명을 오래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우리 높게, 건폐율은 좀 작게, 그 다음에 용적률은 많게, 대신 막 임대 아파트는 적게 막 이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런 것들을 앞에 어디서 결정을 했다? 정비 계획을 할 때 정했습니다. 그게 크게 틀을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을 거냐? 그러면 그거를 갖고 누가 일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소라고 정하시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아파트 단지에 대한 그림을 막 그립니다. 그럼 몇 동에 몇 층에 막 이런 것들을 막 계획을 이렇게 잡으면 그걸 갖고 이제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 법에서 여기 읽어보시면 도시정비법 제50조에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썼지만 실은 엄청 길게 몇 줄로 장황하게 써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 누가예요?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 조합에서 하거나 아니면 조합을 안 만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재건축할 때 요즘에 신탁사한테 좀 맡겨본다든지 어디는 너무 사업이 안 돼가지고 LH나 SH에다가 사업을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공공이 할 수도 있죠. 어찌하였거나 사업을 리딩하는,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이 주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아파트 어떻게 질 거예요. 그리고 공원은 어떻게 기부 체납하고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서 기부 체납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거 사업할 때 뭐가 들까요? 사업하려면 뭐 있어야 돼? 돈 있어요. 돈 얼마나 들 거야? 사업비 우리 얼마나 들 거야? 이거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도면을 보고 아파트 몇 동 지는데 평당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세입자 이주시킬 때 돈이 얼마나 들 것 같고, 뭐 각종 이제 막 설계비는 얼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뭐 현금 청산하시는 분도 있으면 얼마가 돈이 들 것 같고, 이런 거 사업비를 우리 가계부 하듯이 또 회사에서는 이렇게 회사에서
얼마씩 그 월 단위로 돈 쓸지 이런 거 다 계산하시잖아요. 그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할지 말지를 어디서 결정할까요? 이거 소. 주민분들이 사업을 하시니까 총회를 하셔야 돼요. 총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갖고 누구한테? 구청에 가서 허가 같은 거를 받는 행위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 합니다. 이거를 법에서 난 20줄쯤으로 구구절절히 써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분이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청에다가 허가, 신고, 승인 이거 법에서 막 있어요. 뭐는 허가라고 그러고 뭐는 인가라고 그러고 뭐는 신고라고 그러고 막 써놨거든요. 그걸 뭉뚱그려서 합쳐서 인가라고 이거를 처리를 받아야 우리가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예, 이런 겁니다. 근데 집을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했어요. 구청에서 이제 받았어요. 그걸 받으면 구청에서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냐면 고시라는 거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처리가 됐다고 공문도 받았어요. 그 공문 받았다고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시라는 거를 구청에 가면 구청 사이트 있죠.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구보라고 치면 그 안에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최종 구보의 고시를 해줘야지만이 완료가 된 거다. 고시가 안 되면 그 다음 절차 못 가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고 나면. 자, 사업시행 계획은 법에서 서류들을 뭐뭐뭐뭐뭐 준비하라고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법 52조, 시행령 47조, 시행규칙 10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26조. 거기에서 막 여기에 간단히 적었지만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서 구청에다가 받아라 라고 해놨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그러면 그냥 막 우리 막 그냥 해가지고 막 갖다만 내면 되느냐, 그냥 막 부서 만들면 되느냐? 아닙니다. 또 안에 세부적인 절차가 또 있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재개발 사업입니다. 아까 재개발 사업은 뭘로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다고 했죠? 네. 어디 가서 또 투자하실 수도 있잖아요. 알아두셔야죠. 재개발을 하는지 재건축을 하는지. 예. 재개발을 하면 앞단에 아마 수업 시간에 좀 들으셨을 거예요. 재개발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된다? 자, 저희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를 재개발을 서울시는 아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신속통합기획. 혹시 수업 들으셨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앞단에 제가 우리 사업하려면 이만큼 범위 정하고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 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그 다음 절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비계획을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저 정비계획 절차가 주민분들이 용역사를 막 이렇게 선정을 하세요. 설계사무실, 교통, 공원 설계하고 막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저희가 막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아파트 만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걸 만든 다음에 구청에를 가져가요. 그럼 구청에서 맞네, 틀리네, 우리 이 구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 싶네, 막 이런저런 의견을 막 주십니다. 그걸 갖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또 후딱 갑니다. 그러고 나서 간신히 조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냐? 시로 가셔야 돼요. 시로 가서 또 주거니, 받거니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결정 고시문이라고 이렇게 하나 보셨죠? 그거 내는데 몇 년이 걸렸냐? 통계를 해봤더니 어디는 7년 걸리고 어디는 10년 걸리고 어디는 3년 걸리고 해서 통계적으로 약 5년이 걸렸대요. 얼마나 나 죽기 전에 아파트 못 들어가게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협의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 다 모여서 빨리 해보자. 그래서 신속하게 다 같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이거를 정비 계획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보시죠 라고 기획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속통합 기획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요 과정이 2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네. 이거 빨리 하자. 왜냐면 하다못해 저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이 또 어디 가서 막 설명을 하고 또 어디 가서 설명을 하더니 이렇게 모여 계시면 한 번에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한 번에 해드리려고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 놨고 거의 이제 재개발은 거의 의무다시피 이걸로 가세요. 네. 요거를 주민들 동의를 또 받으셔야 돼요. 또 마음대로 막 한다고 저기 우리 개통이나 아버지가 막 하자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주민분들 아니 생각이 틀린 분도 계시잖아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몇백 명, 1000명도 넘어가시게 다 같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자식도 생각이 다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 동의를 받아서 이거를 신청을 하면 서울시가 막 검토해가지고 여기 계획 수립해드릴게요 라고 선정을 해주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같이 해주십니다. 같이. 네. 그걸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범위가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우리 재개발 저건축하는 범위가 정해졌으니까 거기서 주민분들이 사업을 하시려면 당연히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만드시죠. 이 추진위원회는 뭐 하는 데다?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한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라는 거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비로소 요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요거를 해서 접수를 하려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계획을 수립하고 돈이 얼마 들고 이런 거는 다 잡아도 결국은 누구 사업이다? 주민들 사업이시니까 총회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이 충족이 되셔야 돼요.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원들이 찬성을 해주셔야 되죠. 다수가. 그 다수가 얼마냐?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총회를 할 때 직접 출석. 그러니까 막 총회를 하면 서명결의서 막 받고 내가 바쁘니까 못 간다고 그러면 실은 총회에 왔는데 몇 명 없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동의하는 걸 눈으로 확인이 안 돼가지고 막 주민분들이 싸우시는 거예요. 진짜 동의한 게 맞냐 틀리냐 이러시면서 그거를 이제 문제를 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와서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해서 최소 20% 이상이 되고 20%가 직접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보통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총회할 때 우리 직접 가야겠구나. 아, 나 저 병원 예약돼 있는데, 나 저기 어디 예식장 가야 되는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6월 4일 지났어요. 네. 6월 4일. 엊그제죠? 네? 6월 4일 날 법을 바꿔가지고요. 저희가 이 동의, 총회하는 거 있잖아요. 총회할 때 동의하는 방법을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거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요즘에 핸드폰으로 관리단에서 할 때 동의해주세요 하고 핸드폰으로 뾰롱 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용을 확인하시고 나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이런 거 누르실 수 있게끔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여기도 도입을 해줬어요. 조합에서도 총회할 때 핸드폰으로 의사를 물어도 된다.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어요. 그것도 왜냐면 본인인지 확인해 누가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네. 그런 이제 요건들을 법에서 규정해내는데 이제는 총회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핸드폰으로도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 근데 이제 그거는 조합에서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돈 들잖아요. 돈 들어요. 이거 핸드폰 이거 어디다 의뢰하고 막 해야지 그거 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돈이 없는데 또 못 하시니까 같이 할 수 있다. 네,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총회를 할 때 내가 현장에 직접 갈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만약에 그런 거를 그 조합에서 한다고 하면 핸드폰으로
손으로도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서면 결의서. 예, 못 가면 종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거기에 나 찬성해요, 동의해, 저기 반대해요, 여기 보내드리는 거. 서면 결의서로도 의사를 내가 표현할 수는 있지만 직접 출석에는 현장에 가시거나 아니면 우리 어머님이 아파요, 아버지가 아파요. 그러면 자식분들이 위임장 받아가지고 대신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이 핸드폰으로 하는 거. 요것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을 이제 해드립니다. 예,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조금 더 주민분들이 의사를 내가 찬성한다 반대를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넓어졌다. 예. 그리고 12월 4일 이제 연말이 되면 또 법이 바뀌는 게 있어요. 서면 동의서. 저희가 서류로 뭐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 같은 거 하거나 조합 설립하거나 뭐 뭔가 동의서, 서면 결의서 말고요. 총회에 대한 서면 결의서가 아니라 동의서를 반드시 진고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법적 양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면 동의서를 내는 거를 이제 전자적으로 핸드폰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게 법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회할 때 저희 예전에 코로나였을 때 총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 모일 수 없었잖아요. 식당도 막 4명 이상 못 가고 이랬어요. 그러면 총회를 못 해요. 실은 그때. 그래가지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때 막 그 강남은 어디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차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본인 확인하고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이 총회를 참석하시는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거를 겪고 난 이후에 지금은 온라인 총회도 가능하게끔 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뀌어요. 12월 4일부터. 예. 요런 것들이 점차 제도가 이런 편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법을 계속 개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법 개정에 대한 거는 이 사업을 직접 조합 임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내가 조합원이 이런 걸 알아야지 맞네 틀리네 내가 의사 표현을 하려는데 이런 거 좀 하면 안 돼 이런 건의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오면 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제일 관심사가 높은 관리처분 분양 신청도 하고요. 나 헌집 주고 새 집 뭘로 가져갈 거야 결정하는 거죠. 거기에 나 분담금 얼마 내야 돼? 아니면 큰 집 갖고 계시면 돈 환급 받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자 이제 재산도 어떻게 정리할지 다 정했어. 자 이제 공사만 하면 되니까 우리 2주하고 2주 다 하시면 건물을 새로 지려면 철거를 해야겠죠? 예,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하고 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다 지면 구청에서 건물 잘 지었나 못 지었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저희가 도면을 막 낸다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허가 내준 대로 잘 졌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준공이 바로 내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내준 대로 공사를 잘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준공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전고시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 내 집이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하셔야 되잖아요. 등기하는 절차가 이전고시예요. 자, 관리처분 할 때 헌집 나 어떻게 주고 새 집 뭘로 받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 새 집을 누구한테 주기로 한 게 딱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처분 한 거에 그것대로 등기하세요 라고 해주는 게 이전 고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해산 청산 뒤에 수업에도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해산은 저희 이거 왜 했어요? 조합 설립 왜 하세요? 저희 주민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집 짓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고 회사를 하나 설립하신 거예요. 근데 사업 다 끝나고 줄 거 내가 주고 받을 거 받았어요. 근데 계속 모여 계실 거예요? 할 필요 없잖아요. 해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을 하면 회사를 하나 차린 거라 그랬잖아요. 회사를 이제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없애는 작업이 청산이에요. 회사는 조합원분들이 모였던 거를 조합원이 안녕 하고 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막 회계 막 이런 거 있어요. 공사비 저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뭐 드릴 거 회계적으로도 정리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걸 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 단계가 청산입니다. 예, 그러면 사업이 이제 완전히 끝나시는 거예요. 예. 재건축은 앞에 거하고 다 똑같은데 요 앞에 아까 말씀드렸죠? 재건축은 우리 아파트가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 지려고 한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얼마나 낡았는데 막 새 아파트 부셔가지고 진다 그러면 그거 사회적 낭비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진짜 얼마나 낡았는지를 판단을 좀 해봐야겠어 라고 하는 게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6월 4일자로 이름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꿨어요. 네. 뭐 바꾸나 안 바꾸나 주민분들은 그냥 안전진단 알고 계실 거고요. 별 크게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법에서 바뀌었다니까 누가 재건축 진단 그러면 아니 안전진단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법 정식 명칭은 재건축 진단이다. 예. 그래서 재건축 진단으로 하는데 재건축은 내 아파트가 얼마나 낡았는지를 확인을 받고 재건축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낡은 아파트 너무 많습니다. 아마 강서구에도 엄청 많을걸요? 그래서 재건축하는데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안전진단 하다가 하세월 가시는 거예요. 안전진단 빨리 해주고 빨리 업체 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법에 몇 년 이상 뭐 벽돌로 지은지 뭐 저기 철근 넣고 콘크리트로 만든지 이런 거를 집의 수명을 몇 년이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 일단 저희가 건축물 관리대장 이런 걸 떼면 내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뭐 68년도에 지어졌는지 뭐 75년도에 지어졌는지 뭐 89년도에 지어졌는지가 떠요. 그걸로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그래서 법의 요건에 맞으면 일단 재건축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시작을 해서 쭉 가다가 저희 지금 사업시행계획인가 요때까지 우리 재건축해야 마땅한 거라는 거를 이때 결과서를 내면 돼요. 근데 그때 만약에 했는데 재건축 안 된대. 검사를 받았는데 이 집 멀쩡한데요? 그러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시간도 많이 지나고 돈도 썼는데 이때까지 집이 멀쩡하다 그러면 몹시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무적으로 주민분들께서는 이때 계략적으로 좀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면 이거 가는데 우리가 막 주민분들이 막 단합이 막 엄청 막 여러와 같이 잘 됐어요. 그래서 막 갔어요. 근데 뭐 안 된대.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사를 가든지 내가 진짜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돈이 아까워서 버티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설사 법이 이렇게 이때까지 내라고 했더라도 그 전에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놓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재건축도 똑같아요. 법 개정돼가지고 적용받는 건 앞에 설명드린 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아까 이제 설계를 막 한다고 했잖아요. 그 설계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정비 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자, 정비계획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 다음에 뭐 도로 얼마큼 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정해줬는데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해요. 법에 맞춰서 설계는 다 잘 했는데 이게 전문가들 보기에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수정을 하면 좀 더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아. 이런 의견들을 좀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심의예요. 심의. 그러면 법에서 심의를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 변경, 교통, 환경, 뭐 공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각각의 법에서 심의를 나한테 받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 예전에. 자, 첫 번째로 건축을 심의를 받았어요. 전문가들이
요거를 동을 요렇게 좀 살짝 돌리고 주차장은 또 어떻게 좀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더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계사무가 열심히 막 수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경관 심의를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거기 위원님들이 내 눈에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줘 해요. 그래서 했더니 여기에 있는 의견하고 충돌이 되는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심의만 여러 번 받아 끝나게 생긴 거야. 그러면 시간도 가지 돈도 가지 이러니까 문제가 조금 생기더라. 그래서 법에서 요렇게 한때 중요한 심의들을 좀 묶어서 다 같이 좀 얘기를 나누세요. 요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요 심의들을 한꺼번에 통합심의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 심의를 한 번에 받으면 거기서 의견들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요 심의를 받으려면 우선 조합에서 자치구로 신청을 하고요. 자치구에서 법대로 잘 됐는지 우선 체크를 해줍니다. 예.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 보내요. 서울시로 보내면 내용 확인됐습니다 하고 심의를 올려줘요. 그러면 심의를 개최해가지고 의견을 막 받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결과를 통보를 해주면 그거를 조합에서 받아서 이제 허가 도면 같은 걸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 하나도 이렇게 과정이 깁니다. 네. 요거는 심의는 이렇게 이제 건수가 막 급하니까 한 건씩 해드리면 좋은데 심의위원님들이 저같이 다 이렇게 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저기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원님들을 모아가지고 하기가 자주 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는 열려고 하는데 그것도 건수가 한 건씩 올라오면 못하고요. 좀 건수가 모이면 개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앞단에서 전문가들이 뭐 이거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심의 결과를 갖고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를 설계사무소 그 다음에 공원 설계하는 사람, 도로 설계하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이 다 도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비 얼마나 들지 총회는 어떻게 열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저희 세입자분들 있잖아요. 법에서 세입자들을 좀 보호하는 대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주거 세입자 분들은 뭐 이사비를 좀 주라든지 재개발이 집주인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 내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로금 차원에서 이주보상비 이런 것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상가 세입자분들도 내가 여기서 계속 장사하고 있는데 계속하면 저도 이상하면 다 돈이잖아요. 그럼 장사는 한번 이전을 하면 거기서 또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상하는 대책들이 있어요. 그런 대책도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건물 공사하려면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철거를 안전하게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철거계획서도 들어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몇 해 전에 막 모 건설사가 철거하다가 막 건물 넘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막 행인이 다치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철거도 되게 이제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철거계획서도 다 넣어서 안전하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다 넣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정비업체가 할 수도 있고 철거업체가 수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공사도 좀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다 도면을 이렇게 다 도서를 만들면 조합은 총회라는 걸 거둬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도 있잖아요. 그럼 동의서를 진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합 방식은 총회를 하는데 요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12월 4일 12월 4일 수정해 놓으세요. 온라인 총회는 12월 4일 이거 제가 아래 직원들 시키면 좋은데 요즘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안 만들었는데 제가 막 만들다 보면 못하도 되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조합 방식은 총회를 개최하는데 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오래요.
그러면 나 일정 있는데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회 하기 전에 얼마 전에 통지를 해드려라. 통지를 할 때는 요번에 안건에 대해서 뭐 내용을 보내라. 막 이런 것들이 조합에 있는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절차에 맞게 총회를 개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법에도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직접 출석이 20%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조합 정관에도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총회를 해야 되고, 법에서 말하는 직접 출석 20%, 그 다음에 총회를 땅땅땅 통과를 했는지, 반대를 해서 부결했는지 구청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거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동영상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속기소가 공인된 속기사분들이 있으세요. 변호사처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다 자격증 있는 거잖아요. 공인된. 그 분들이 와서 회의 내용을 다 녹음을 해요. 그분들이 그거를 정리를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거에 도장을 팍 찍어줘요. 그러면 구청에서 공인된 속기사가 속기록을 했구나.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죠. 이런 논의를 통해서 찬성이 돼서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 전체 조합원의 20% 직접 출석, 그 다음에 과반 찬성,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조합원 전체 명부가 있습니다. 명부에서 직접 오신 분, 서명 결의서 내신 분, 그 핸드폰으로 하신 분,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서명 결의서는 거기에 찬성 반대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럼 서명 결의서도 다 사본으로 구청에 다 내셔야 돼요. 어떻게 의사결정을 받았다. 그런 서류를 다 취합을 해서 내놓고 있어서 총회할 때 요거를 지켜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총회를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주민분들이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다 합쳐서 구청에다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맞게 했는지는 뭘 보는 거냐? 정비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잘 했는지, 아까 심의를 했잖아요. 심의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잘 반영했는지, 법대로 설계를 잘 했는지, 이거를 보려면 하다못해 우리 아파트 단지에 대한 건축 설계도 봐야죠. 아까 도로 놓으면은 도로를 누군가 봐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원에다가 설계를 나무를 한 100그루쯤 심기로 했고 정자를 만들기로 했고 막 도면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 봐줘야 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전기 어디서 해요? 전기 어디서 오죠? 한전에서 오죠. 한전에도 전기 설치 이거 맞아요? 우리 아파트에 전기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확인해야 되고, 우리 물 버리면 그게 어디로 와요? 하수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핸드폰, TV, 이게 뭐냐? KT, SK, LG텔레콤 이런 데도 다 보내야 돼요. 그런 게 유관부서가 최소 40군데에서 막 60군데 막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다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유관부서 협의입니다. 유관부서들을 원래는 이거 다 들고 막 가야 돼요. 한 40곳이고 60곳 막 가야 되는데, 시스템이 요즘 좋아가지고 구청에서 서류를 딱 받잖아요. 딱 전자적으로 싹 뿌립니다. 뿌리면 그거를 받아보고 그 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컴퓨터로 쫙 보내줘요. 그러면 그 구청에서 다 취합을 해서 이거 의견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검토해서 답 좀 주세요 하고 다 이제 설계사무소나 이런 관련 저희 있잖아요. 저희 같이 일하는 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 검토를 해서 또 드려요. 그게 바로 협의의견, 조치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정리가 싹 되면 그 다음에 공람공고라는 거를 해요. 이 공람공고는 법에서 14일 동안 하라고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주민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총회 했잖아요. 총회에서 이미 이렇게 이제 접수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내용이야 했는데, 여기 유관부서 협의하다 보면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청에서 공람을 14일 동안 하는데, 인터넷에
아까 구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 올려놓기도 하고요. 과에 비치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내에 토지등 소유자, 뭐 조합원이시겠죠. 네. 조합원일 수도 있고 재건축은 동의 안 하면 조합원이 아니시니까 토지등 소유자라고 부르고요. 그분들한테 일일이 우편물로 보내드려요. 와서 여기 와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의견 내세요. 네, 그러면 의견을 서면으로 내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할 때 뭐 계획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요거 하는 과정 중에 무슨 의견들이 나오냐? 반대예요. 재개발 반대예요, 재건축 반대예요, 뭐 사업 반대예요, 우리 빼주세요, 막 이런 거 오시거든요. 그런 거는 안 봐요. 그거는 봐도 소용이 없는 게 이미 여기까지 올 때 무수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반대예요, 재건축 반대 이런 거는 의견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미 총회에서 결의를 받아서 법에 다 요건에 맞춰서 오셨으니까 그거는 채택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견까지 다 받은 다음에 네, 이거 이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처리를 알림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를 해줘야 된다? 아까 앞에도 구청이 꼭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구보에 고시를 해줘야 된다 해서 구보에 고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저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그냥 제가 그냥 이게 법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아니고 제가 한번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건축 관련 도서라서 우리 아파트 단지 설계하는 거,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이걸 해주죠. 요 도면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 아까 앞에 제가 도로랑 막 상수, 하수 이런 거 보여드렸죠. 공원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설계 업체가 설계도 하지만 보시면 감정평가사분이 필요해요. 이때 이거는 이제 조합에서 그냥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 뭘 감평하느냐? 저희 이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재개발은 좀 많고요. 그 안에 원래 도로도 있었고 공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무슨 구나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무슨 땅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거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신 바깥에다 도로도 내주고 공원도 추가로 지어주고 하면서 그걸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나 이거 서울시가 그냥 가지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거 다 저기잖아요. 시민 거잖아요. 그리고 구청이면 구민의 땅인 거예요. 내 땅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공유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예. 왜냐면 이게 땅값이 얼마라고 해서 회계 정리도 해야 돼요. 구청도. 그래서 그런 감정평가들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 유상량도 유상취득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래 안에 도로랑 공원이랑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그거 이상을 바꿔주면 돼요. 그거는 그러면은 돈 안 주고 퉁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무상량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원래 도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재개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 주는 도로보다 이게 더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나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상취득. 이거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요 사업 시행인가 할 때.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합의 임원분들이 잘 아시면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이제 어려우니까 좀 협의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업무를 누가 할지 왜냐면 돈에 관련된 거니까요. 돈에 관련된 거라서 누가 할지를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몰라. 조합에서도 모르고 정비사업체도 어찌저찌 하다가 놓쳤어요. 그러면 이거 인가 안 나고 막 갑자기 막 무상으로 받아야 돼. 공짜로 교환하기로 하는 개념이어서 돈 안 줘도 되는 걸 막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협의를 잘해야 되니까 이걸 협의를 누가 할지 뭐 이거
요거를 갖다 뭐 저기 도로 하는 업체가 해줄 거야 아니면은 주로는 제가 보기에는 주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항상 옆에서 저희를 도와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정비사업체 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고 만약에 누락돼 있다 그럼 뭐 추가 계약을 하시던지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정비사업체 결정할 때 이런 업무들이 들어가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돈 들어가고 다 내가 분담금에서 추가로 낼 수 있는 거니까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동의 여부 총회 관련한 거 그다음에 여기 세입자 대체 그다음에 자금 계획 얼마 들 건지 하고 여기에 보이시면 수용 및 사용할 토지 건축물 명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재건축은 반대하시는 분은 나중에 법원에다가 이 집 조합한테 얼마에 강제로 팔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합니다. 재건축은. 근데 재개발은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서울시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 가서 강제로 소유권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강제로 소유권을 내가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수용입니다. 재개발은 이게 제일 강력한 힘이에요. 조합에서 반대하시거나 계속 사업에 참여 안 하신다고 하시면 그분 거를 분양 신청을 안 하시면 강제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분의 땅과 건물 이런 것들이 요 리스트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재개발한다 그러면 저희가 막 되게 크게 하잖아요. 거기에 막 0.1평 갖고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누락이 되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처리하려다 보니까 어머 누락됐네?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버렸어요. 그럼 그분은 수용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업시행 인가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까딱하다가 나는 업무 실수였는데 수용을 못하면 이게 나중에는 관리처분 한 다음에 수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분은 분양 신청할 자격이 없으시거나. 근데 내가 여기 공사하고 분양하려면 이거 땅 100%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게 빠져버리면 우린 사업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돌이를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뒤로 와서 사업시행인가 다시 하고 관리처분 다시 하고 수용 다시 받고 0.1평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하나하나의 서류가 되게 중요하다. 네, 이런 거를 좀 아셔야 하고요. 아까 공람 얘기 드렸잖아요. 공람은 이거예요. 구청이 주민한테 인가를 처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한다. 그래서 여기 구청에 저희가 이제 어느 과에다가 접수를 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구청 어디 민원실에 가서 접수하시는 거 아니고요. 서류를 뭐 주택가면 주택가다, 뭐 주거 정비과면 주거 정비과다, 뭐 도시계획가면 도시계획다, 막 이 과가 있으면 글로 이제 그 서류를 갖다 내면 그 과에서 공람 공고문을 작성을 해서 구보에다 하고 또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한테 안내문도 발송하고 이런 업무를 합니다. 이게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람 공고를 했던 거를 제가 여기다가 사례예요. 여기 어디 모 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기 전에 구청의 구보에 이렇게 이런 거를 올려놓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구청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 이걸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람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가 처리가 되면 반드시 구에서 뭐를 해드려야 된다? 고시.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고시가 없으면 안 하신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인터넷 자치구청 사이트 구보에다가 이렇게 이거 여러 장이 있어요. 여러 장. 내용을 다 법에서 뭐뭐뭐를 고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시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은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끝났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통계낸 자료가 있는데요. 보통 18년씩 걸린대요.
자료에 그렇게 통계 자료가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좀 빨리 가면 뭐 10년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누구는 막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20년 넘게 가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아까 절차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앞단에 신속통합계획에서 정비구역 결정하고 정비계획을 고시하고 요 단계까지 예전에 5년 걸린 거 지금은 2, 3년에 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앞에 3년 걸렸어요. 그럼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설립 우리가 으쌰으쌰 막 해가지고 1년 했다고 지금 벌써 한 3, 4년 그냥 가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할 때 아까 심의도 막 모두 해야 되잖아요. 보통 빨리 간다고 한들 1년 반에서 한 2년 갈 수밖에 없어요. 절차상. 예, 그러면은 거기 또 더해보세요. 그거에다가 관리처분하고 이주하려면 관리처분 뭐 빨리 해가지고 한 1년 간다 치고 이주할 때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시죠. 또 더합니다. 거기에 공사할 때 보통 한 4년씩 걸리세요. 그럼 벌써 10년이에요. 네, 10년. 네, 그게 빨리 가는 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붙은 것들은 그냥 기본 10년 걸린다 생각하시고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 백도 없이 가려면 서류 하나 꼼꼼히 잘 보시고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몰랐어. 우리 전문가한테 돈 주고 맡겼으니까 거기서 잘 알아서 하겠지. 근데 거기서 서류 미스가 나면 도돌이는 누가 찍어요? 조합원분들이 찍는 거지. 거기 용역사들이 도돌이를 찍는 게 아니고 거기 도돌이 찍는다면 돈 달라고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한 착공할 때까지만 해도 한 6, 7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희 부동산이 얼마나 경기가 막 들수는 한 6년 갔다 치면 벌써 대통령이 한 번 바뀌고 청장님이 한 2번씩 바뀌고 막 이래요. 그럼 막 트렌드도 막 바뀌어요. 그럼 막 어쩔 때는 막 25평짜리가 인기였다가 어쩔 때는 막 30평짜리가 유행이었다 막 이래요.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헌집 주고 새집 받는데 돈 많이 주고 내가 새집 지을 거면 그냥 내 집 지었지. 왜 재개발을 했겠고 재건축을 했겠습니까? 리모델링 잘하고 살면 되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돈을 좀 아껴가면서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줄이려다 보니까 아파트를 좀 좋게 지어서 분양하고 싶고 인기 있는 아파트 짓고 싶고 이런 것이잖아요. 공사비 좀 낮추고 싶고 그러려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가다면 설계를 자꾸 바꾸셔요. 네. 그리고 막 어쩔 때는 그 국가에서 막 장려를 한다고 해서 막 용적률을 널뛰기 하듯이 막 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막 눌러요. 그러면 좋아지면 그걸로 바꾸고 싶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분담금을 낮추는 데 쓰시려고 애를 쓰시니까 또 설계를 바꿔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공사비만 많이 쓰고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좀 저렴하게 짓는 걸로 어떻게 바꿔볼까? 또 바꿔요. 그러다 보면 또 이거를 또 계속 뺑뺑이를 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유리할지 유리하지 않을지. 근데 그렇게 변경을 할 때 반드시 겪는 게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하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를 판단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데 요 도시정비법 시행령 46조에는 경미하게 변경하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해당한 거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면 경미하게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경미하다는 건 앞에 사업시행인가 도면 만들고 막 심의도 받고 막 총회도 하고 공람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여기서 공람하는 것도 생략해드리고요. 총회하는 것도 당연히 생략이 되고요. 앞에 심의하는 거 당연히 경미하니까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간이 바짝 변경할 때 줄어든다. 대신 요 내용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말도 어려운데 이거 다 어떻게 판단해? 그러면 정비사업체 또는 설계사무소 그 관련 저희가 일 같이 하는 요령사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설계 변경을 뭐 하자고 그들이 와가지고 막 꼬시는 건 아니잖아요. 조합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런 그들이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거는 경미하니까 짧게 갈 거고요. 이게 중대한 변경, 이 여기서 벗어나면 그 절차 다 밟고 해야 되고 설계비도 많이
그러니까 돈을 당연히 청구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경미한 변경인지 아니면 보통 경미한 변경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요 분야에서 뭐라고 부르냐? 일반 변경 또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법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시다 보면 일반 변경이니 중대한 변경이 이러면 다른 말인 줄 아시거든요. 경미한 변경이 아니면 중대한 변경이나 일반 변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네, 요렇게 알아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 대화하실 때 내가 좀 교육도 받고 내가 좀 아는 척도 하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경미한 변경인지 중대한 변경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에 만약에 중대한 변경 또는 일반 변경인데 이걸 경미한 변경으로 잘못 알고 진행을 하시다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럼 그분들이 막 찾아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딴지를 걸지 아니면 나는 뭐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이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뭔가를 막 거리를 찾아요. 그러다 얻어 걸리면 큰일 나죠. 왜냐면 이거 변경하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받은 게 취소가 되고 무효가 돼요. 그럼 다시 도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잘 검토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이로써 설명을 다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